니네 집구석에 돈 좀 그만 써라. 보내주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고 보내줘. 친정엄마 환갑에 제주도 여행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밥상을 내리치며 이혼 도장을 들먹였죠. 7년간 수없이 반복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며느리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피씩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찍을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진짜 찍겠어 하고요. 하루 뒤 시댁 거실 테이블 위에 진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USB 하나. 안에는 시어머니가 7년간 내뱉은 말들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죠. 경악하는 시어머니, 하얗게 질린 남편,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7년을 참고 준비하고 마침내 자기 발로 걸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양육권을 빼앗기려는 위협 앞에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5살 딸아이를 안고 이 여자는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이서윤입니다. 결혼 전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고 동네 베이커리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고 이후 7년간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친정엄마 환갑에 제주도 여행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도장 찍고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바로 찍겠다고 했고 하루 뒤 진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댁 거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꺼내려고 벼르던 말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친정엄마 환갑이거든요. 제주도 여행 좀 보내드리려고요. 시어머니 김말순이 TV를 보던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싸해지는 게 느껴졌죠. 뭐, 또 니네 집구석에 돈 쓸 궁리야? 김말순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년간 한 번도 달라진 적 없는 그 모습이었죠. 작년에 추석 때 니네 엄마한테 용돈 50만 원 줬지. 그 전에 생일이라고 30만 원 보냈지. 아, 재작년에는 병원비라고 또 얼마 보냈어? 김말순이 손가락을 꼽으며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놀라운 건 저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죠. 니네 집구석에 돈 좀 그만 써라. 그렇게 보내주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고 보내줘. 응? 김말순이 밥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찬장 위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식탁에서 저 거실에서 때로는 전화기 너머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니네 집구석, 이혼 도장, 그리고 남편의 침묵.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말들이 유독 선명하게 귓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 바로 찍을게요. 김말순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찍어봐라. 네가. 김말순은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았지만 끝까지 씹어 삼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하은이를 재운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녹음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 김말순이 말다툼 끝에 제 뺨을 때린 날부터 시작한 기록들이었죠. 녹음 파일 23개, 변호사 상담 메모 사건, 준혁 계좌에서 김말순 계좌로 빠져나간 이체 내역 캡처본. 하나하나 확인하며 내려갈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동시에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 회사 비상계단에서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진행하려고요. 결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까 숙려 기간이 3개월입니다. 증거 정리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하고요. 준비되시면 바로 움직입시다. 전화를 끊고 비상계단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 주 토요일 오전 하은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녹음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서, 어린이집 연락장 사본, 소화과, 진료 기록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든 양육권이든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면 가장 좋고 안 응하면 재판으로 가도 됩니다. 서류를 넘기던 이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를 재우고 서랍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 재산분할 청구서 사본, USB 하나. USB 안에는 녹음 파일 전부와 정리된 증거 목록이 담겨 있었죠. 그 위에 메모지를 한 장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그걸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서류 봉투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준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고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서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저는 부엌에서 하은이 아침 우유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준혁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찍으라고 하셨고 나도 동의하는 거야. 준혁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혁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뒤 준혁이 김말순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캐리어 2개와 하은이 가방을 현관에 꺼내둔 상태였죠. 김말순이 현관에 들어서며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야, 이년아. USB 안에 뭐가 들었어? 저는 하은이 운동화 끈을 묶어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1년 동안 하신 말씀 녹음이요. 준혁 씨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넘어간 내역도 있고요. 김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 못 넘어. 김말순의 고함이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손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 미리 계약해둔 원룸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하은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우리 새 집에 가는 거야.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아파트 단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원룸에 짐을 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혁에게서 하루에 2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쉴 새 없이 울렸죠. 엄마가 충격받아서 혈압 올라 병원 갔어. 네가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하은이 데리고 어디 있는 거야? 저는 딱 한 통만 받았습니다. 이혼 의사 변함 없어.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준혁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그냥 한 말인데. 7년 동안 매번 그냥 한 말이었고 당신은 매번 그냥 있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준혁 번호를 수신 차단으로 돌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제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밑에 누가 와서 소리 지르고 있어. 너 시어머니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김말순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경비원 2명에게 팔을 붙잡힌 채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데리고 도망간 년이 여기서 이래. 이서윤 당장 내려오라고 해. 점심을 먹으러 나오던 직원 서너 명이 멈춰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 직장이에요. 제발 가세요. 직장?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직장을 다녀. 당장 하은이 데리고 집에 들어와. 경비원이 김말순을 출입문 바깥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말순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죠. 로비가 조용해진 뒤에도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 대리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만 1년 단위 계약직인 제 처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계약 갱신 심사가 석 달 앞이었죠. 그 주 금요일 퇴근 후 원룸 앞 골목에서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수신 차단을 해놓으니 직접 찾아온 겁니다. 준혁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먹이려고 빵이랑 우유 샀어. 잠깐만 보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할 말 있으면 말해. 준혁이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7년 동안 같은 말 몇 번을 한 거야. 당신이 잘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편의점 봉지는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윤아, 아까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 손녀 생각해서라도 딸 좀 말려달라. 이러다 다 망한다. 뭐 이런 소리. 친정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 우리 딸 결정에 대해선 사돈이 뭐라 할 게 아닙니다. 끊었다. 엄마, 흔들리지 마라, 서윤아.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가 믿는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엄마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땅 같았죠. 변호사 조언에 따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한 달이 넘도록 법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죠. 양육권은 경제력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협박성 제안입니다. 무시하세요.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면 됩니다. 결국 준혁은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하면 재산 반 뺏긴다며 막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저는 재판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확인서를 받아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원룸 월세, 하은이 어린이집비, 변호사 비용.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까지 석 달.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불을 꼭 쥐고 아빠 집 갈래 하며 보챘습니다. 안아서 토닥여도 한참을 그치지 않았죠. 하은이가 겨우 잠든 뒤 저도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녹음 폴더를 눌렀습니다. 김말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같은 년은 이 집에서 기어다녀야 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재판이혼 소장을 접수한 지 2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 씨, 나 정은 언니야. 신우이 박정은이었습니다. 7년 동안 명절에 인사하는 것 말고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언니? 엄마가 요즘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서윤 씨가 시댁 돈을 빼돌려서 도망갔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죄가 언제요? 나도 알아,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전화한 거야.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퇴근 후 정은 언니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은 언니는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집에서 당한 사람이야. 정은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월급을 전부 관리했어. 아버지 용돈도 엄마 허락 없이는 못 썼지. 준혁이가 지금 그 모양인 것도 다 그렇게 자라서 그래. 정은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23에 시집 갔어. 빨리 그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를 이러쿵저러쿵 했어. 결국 남편이랑 사이까지 틀어졌었고. 언니, 서윤 씨 상황 충분히 이해해.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면 할게. 내가 겪은 것도 있으니까. 카페를 나오며 정은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 그 집은 원래 그래. 정은 언니의 말이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이 없었죠. 그 주 팀장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이 대리, 혹시 개인 문제로 외부에서 회사 쪽으로 연락 온 적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팀장이 볼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없으면 됐고. 다음 달 계약 갱신 심사 있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팀장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퍼뜨린 소문이 어디까지 닿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했죠. 프로젝트 배정에서도 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인사팀에서 면담 통보가 왔습니다. 이서윤 씨, 이번 계약 갱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업무 성과와 팀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합쳐 통장에 남은 금액은 430만 원이었습니다. 원룸 월세 2달치 100만 원, 하은이 어린이집비 2달치 70만 원, 변호사 착수금 잔금 15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니 석 달을 버티기도 빠듯했습니다. 바로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저녁에는 하은이를 돌보고 밤에는 재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력서를 5군데 넣었지만 면접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전화 면접을 했는데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 사정으로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준혁을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양옆으로 변호사와 김말순을 대동한 채 서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저를 보자마자 입술을 실룩거렸지만 법원 직원이 근처에 서 있어서인지 소리를 지르진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현재 무직 상태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7년간 자녀의 실질적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소아과 진료 기록 모두 원고 명의입니다. 또한 피고 측 가정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폭언에 대한 녹취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양측 서류를 받아들고 다음 변론 기일을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별걸 다 녹음하고 다녔어. 법원 직원이 김말순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 주 하은이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하은이가 요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늘었어요. 네. 아이한테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위축된 모습이 보여서 혹시 가능하시면 아동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 모양 그림에 사람이 셋 있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지우개로 지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은이 옆에 누워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여성 자립 프로그램 같은 단어를 검색창에 쳤습니다. 화면 속 정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하은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어질까봐 움직이지 못하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계약 만료 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복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다가 전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성 재기 창업 프로그램, 무료 교육 및 소액 창업 자금 지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접어서 가방에 넣긴 했지만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하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설명회 장소로 갔습니다. 구청 옆 작은 강당에 의자가 30개쯤 놓여 있었고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상에 짧은 단발머리 여자가 올라섰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끝까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라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이혼했고요. 그때 통장에 80만 원 있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8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식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한소라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등을 기대고 있던 제 허리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찾고 작게 시작하고 안 되면 바꾸고 된 걸 키워간 이야기였죠. 설명회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용기를 내서 한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한소라가 가방을 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도 이혼 진행 중이고요. 얼마 전에 직장도 잃었어요. 5살 딸이 하나 있고요. 한소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결혼 전에 제과제빵 자격증 따고 동네 베이커리에서 2년 일했어요. 한소라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거면 되는데. 한소라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모임이 있어요. 한번 나와봐요. 비슷한 처지에서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야. 명함을 받아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던 2주 동안 처음으로 구체적인 다음 행동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친정 엄마에게 하은이를 맡기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공유 사무실 한쪽에 여자 12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수제비누 납품을 시작한 사람, 아이 셋을 키우며 반찬 배달을 하는 사람, 중고 옷 수선으로 인터넷 가게를 연 사람.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였죠. 한소라가 저를 소개해주고 옆에 앉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소라가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제 디저트 택배 주문이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마들렌이나 휘낭시에 같은 구운 과자가 택배에 적합하고요. 한소라가 인터넷 쇼핑몰 입점 방법, 최소한으로 필요한 장비, 초기 비용 구조를 하나하나 적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300만 원 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훑었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것들이 글자와 숫자로 정리되니까 갑자기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 사업에 창업자금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친정엄마 분식집에서 영업이 끝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오븐과 작업대를 빌려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가서 반죽을 치대고 오븐 온도를 맞추고 구워진 과자를 식히고 포장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돌아와 하은이 옆에 누우면 손에서 버터 냄새가 났습니다. 창업자금 300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포장 재료와 재료비를 정리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소라의 모임에 시제품을 가져갔더니 반응이 좋았고 한소라가 자기 SNS에 사진을 올려주었습니다. 지인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매출은 8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그런데 통장에 찍힌 그 작은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사업에 조금씩 형태가 잡히는 동안 재판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 신우이 정은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은 언니가 증인석에 앉자 방청석에 있던 김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모친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은 언니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간 집안 전체를 본인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 월급을 전부 관리하셨고 가족 누구도 어머니 허락 없이는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올케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상습적으로 폭언하시고 친정에 돈 보내는 걸 감시하셨습니다. 증인이 일찍 결혼한 이유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23세 시집간 건 그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이러쿵저러쿵 하셨고요. 방청석에서 김말순이 벌떡 일어나려다
옆 사람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준혁이 정은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왜 이래? 엄마한테 이러면 어떡해? 정은 언니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편을 든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정은 언니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김말순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혁이 김말순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과 녹음 증거, 양육 기록을 검토한 뒤 양육권을 잠정적으로 제 쪽에 인정한다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니었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한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재판 잘 됐어요. 잘 됐다. 근데 서윤 씨, 오늘 주문 12건 들어왔어. 내일 새벽 작업 가능하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가능해요. 전화를 끊고 법원 앞 계단에 잠깐 섰습니다.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월 매출이 처음으로 250만 원을 넘긴 날, 저는 주문 내역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재료비와 포장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이 크진 않았지만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반년 전과는 다른 세상이었죠. 그날 저녁 친정엄마를 원룸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직접 만든 케이크 위에 초를 꽂았습니다. 반년 늦은 환갑 축하였습니다. 엄마, 미역국은 못 끓여서 케이크로 대신할게요. 친정엄마가 식탁 앞에 앉아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자 작은 원룸 안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후 해봐. 소원 빌고. 친정엄마가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초를 불었습니다. 하은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친정엄마가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가가 금세 젖어들었죠. 우리 딸이 만든 거라 더 맛있다. 하은이가 친정엄마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울면 안 돼. 엄마 케이크 맛있잖아. 하은이 손가락에 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하은이 손가락을 냅킨으로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장면을 위해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달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양육권은 제게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을 따졌는데 준혁이 김말순에게 보낸 돈이 많아서 실제로 나눌 재산 자체가 적었습니다. 정상금 2,800만 원과 위자료 1,200만 원을 준혁 쪽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비로소 실감이 왔습니다. 끝났다. 이 변호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고개만 몇 번 끄덕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원룸을 정리하고 친정엄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은이도 새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새 친구 이름을 줄줄 말하기 시작했죠. 밤에 우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친정엄마가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전 시간을 확보해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었죠. 새벽에만 하던 작업을 오전까지 넓히니까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주문량이 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은이와 집 앞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하은이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갑자기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이사 가지? 무릎을 굽혀 하은이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은이가 활짝 웃으며 다시 미끄럼틀로 뛰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은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하은이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이 단순한 오후가 지난 반년의 모든 것을 갚아주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준혁은 양육비월 100만 원을 첫 달만 보내고 두 달째부터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양육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신우이 정은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엄마가 아직도 동네에서 그러고 다녀. 내 손녀를 빼앗겼다. 뭐 이런 소리. 언니 신경 안 쓰려고요. 이제 남이니까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 혹시 뭔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한 장으로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눈앞의 주문서와 내일 배송할 마들렌과 이 아이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오전,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한 통을 꺼냈습니다. 법원 마크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서. 준혁 쪽에서 낸 것이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모 측이 야간 작업으로 아동을 외조모에게 위탁하는 시간이 길고 이전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정서 불안 소견이 있었으며 6개월간 2차례 거주지를 변경한 점이 아도 복리에 부적합하다.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어린이집 담임이 말했던 하은이의 위축된 모습, 그게 지금 무기가 되어 돌아온 거였죠. 바로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서가 왔어요. 이 변호사가 잠시 서류 넘기는 소리를 낸 뒤 말했습니다. 6개월간 환경 변화를 사유로 삼은 거니까 형식은 갖춘 겁니다. 다만 현재 하은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아동심리 평가를 미리 받아두세요. 현재 상태가 좋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으면 상대 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또 법정이었습니다. 그 주에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건물주한테 연락 왔다. 재건축한다고 6개월 안에 나가래. 뭐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얘기가 있긴 했는데 확정이 됐나 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분식집이 문을 닫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밤마다 빌려 쓰던 작업 공간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공유 주방을 빌리려면 보증금이 수백만 원 필요한데 준혁 쪽에서 받기로 한 정상금과 위자료도 아직 일부만 들어온 상태였죠. 양육권 심판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아동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하면서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주 정도 평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놀이 관찰이랑 면담을 몇 차례 진행할 거예요. 하은이는 상담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상담사가 장난감을 꺼내주자 금세 까르르 웃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은이를 지켜보는데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법정 서류 위의 차가운 글자들과 너무 달라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주 뒤 상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소견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초기 부적응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정서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소견서를 받아드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한 줄이 지금 제게는 어떤 판결문보다 무거웠습니다. 작업 공간 문제는 한소라 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 작업장 한쪽 비어 있으니까 당분간 같이 쓰자. 좁긴 한데 5분 하나는 들어가. 커뮤니티 회원 중 3명도 각각 소액을 빌려줄 수 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사업 자리 잡으면 그때 갚아. 급할 때 서로 돕는 거지. 저는 빌린 돈을 모두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꼭 갚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준혁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이번에도 방청석에 있었죠.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전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모 측은 야간에 일하면서 아동을 외조모에게 맡기는 시간이 깁니다. 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부측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고 측은 현 시점에 아동심리평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아동의 정서가 안정되었으며 모와의 애착 관계가 건강하다는 전문가 소견입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담임의 확인서도 있습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변호사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 시 아이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외조모와 함께 있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기록도 제출합니다.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상대 측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피고 측은 이혼 판결 후 양육비 월 100만 원 중 첫 달만 지급하고 5개월간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가 통장 거래 내역서를 재판부에 건넸습니다. 준혁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청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네, 하은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이 뭡니까?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담임 선생님 성함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까? 준혁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김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2주 뒤로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2주 동안 한소라 언니의 작업장에서 새벽에 반죽을 하고 낮에 하은이를 돌보고 밤에 서류를 확인하는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몸이 한계까지 몰렸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뻣뻣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불 위로 삐져나온 하은이의 작은 발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침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4월 초라 벚꽃이 한창이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가방 끈을 몇 번이고 쥐었다 놓았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 도착하니 이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준비한 거 충분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을 힐끗 봤는데
김말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자리에 앉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현 양육 환경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며 모 측의 양육 의지와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아동 심리 평가에서 모와의 애착 관계가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어린이집 적응 상태도 양호합니다. 재판부가 잠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반면 부측은 양육비 미지급 등 양육 참여 의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울러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글자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혁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김말순도 옆에 없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말만 듣고 소송까지 한 게 잘못이었어. 하은이는 네가 키우는 게 맞아.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오긴 한 거였죠. 양육비 제때 보내줘. 그게 아빠로서 하은이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법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그 주에 한솔아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나랑 정식으로 같이 하자. 내 유통거래처에 서윤 씨 제품 넣을게. 납품 계약 제대로 하는 거야. 정말요? 매출 보면 알지. 이미 단골도 붙었고 택배 주문도 꾸준하잖아. 혼자 새벽에 끙끙대지 말고 판을 키워야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빌린 돈 상환 일정도 잡았습니다. 한솔아 언니 작업장을 임시로 쓰는 동안 새 공유 주방 계약도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분식집이 문 닫기 전에 작업 공간을 옮길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하은이를 재우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정 엄마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엄마, 우리 제주도 가요. 이번엔 진짜로. 친정 엄마가 웃었습니다. 웃음 사이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양육권 소송이 마무리된 지 한 달 뒤, 저는 친정엄마와 하은이 셋이서 공항에 섰습니다. 하은이가 출발 게이트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비행기 진짜 크다. 친정엄마가 하은이 뒤에서 허리를 숙여 같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도 처음 타봐, 비행기. 진짜? 할머니도 처음이야? 응, 할머니도 처음이야. 하은이가 친정엄마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시댁 식탁에서 꺼낸 말 한마디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뱉은 이혼 도장 찍고 보내줘라는 말이 결국 이 장면을 만들어준 셈이었죠. 제주도에 내려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하은이가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창을 내리자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하은이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엄마, 바다 냄새나. 친정엄마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다 좋다. 서윤아, 여기 와보고 싶었어. 엄마, 진작 데려다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통유리 너머로 파란 바다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날 새벽에 구운 마들렌 6개를 예쁘게 담아 리본을 묶어둔 것이었죠. 엄마, 이거요. 1년 늦은 환갑 선물. 원룸에서 케이크 해드린 건 임시였고 이게 진짜예요. 친정엄마가 상자를 열어 마들렌을 하나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1년 기다린 보람 있다. 하은이가 친정엄마 옆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맛있지?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은이가 자기 것도 하나 집어서 한 입 깨물었습니다. 입 주위에 부스러기가 잔뜩 묻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냅킨으로 하은이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앞서 뛰어가며 돌멩이를 주워 바다에 던졌습니다. 친정엄마가 느린 걸음으로 옆에서 걸었습니다. 서윤아, 내 엄마, 내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좋아했을 거야. 대단하긴요. 대단한 거야. 혼자서 이겨낸 거잖아. 저는 친정엄마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워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친정엄마가 대답 대신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앞서 뛰어가는 하은이의 뒷모습을 둘이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에 하은이 원피스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자라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새 공유 주방에 출근했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오븐 예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에 한소라 언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거래처 하나 추가됐어. 다음 주부터 납품량 늘어난다. 바빠진다 각오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문 목록을 확인하고 밀가루 봉지를 열었습니다. 보울에 재료를 계량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바빠지자. 1년 전 그 토요일 저녁 피식 웃으며 바로 찍을게요라고 말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잘했다고. 그 선택이 맞았다고.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븐에서 예열 완료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저녁 바로 찍을게요라고 말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가족을 위해서 버티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족은 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무너질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과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나를 지우는 거고 버티는 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무섭겠지만 한 발만 내디디면 생각보다 많은 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